그 기사 내가 흘렸지. 고성이가 박영란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내리꽂는 순간 박영란은 숨이 턱 막히면서도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는데요. 엄마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기사 자체가 아니라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게 되는 미래라는 거였습니다. 장례식장 이후로 박영란 주변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조옥래의 죽음으로 집안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모두가 슬픔에 갇혀있는 그 틈을 타서 기사 하나가 세상에 튀어나왔는데요. 재벌가 딸 박영란, 경호원 이지환과 부적절한 관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읽자마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환은 그저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일 뿐이라고 본인이 직접 선을 그어왔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고성이가 이 기사를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고성이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마음은 그냥 부서져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다정하게 웃으면서도 말끝마다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란야, 너 지금 내 값이 떨어지고 있어. 이 말이 박영란을 가장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을 가격으로 부르는 말이 자기 엄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들을 때마다 박영란은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는데요. 박영란은 그동안 엄마의 손길 안에서만 살아왔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요즘 들어 너무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에 앉아 이미 몇 통의 전화를 돌린 뒤였습니다. 박진석에게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라 이런 일에 먼저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었고 그 불똥이 박영란에게 튈 게 뻔했기 때문인데요. 고성이는 집안에서 결정권을 쥐고 싶어 했고 그걸 위해서는 박진석의 분노조차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박영란은 그런 엄마의 계산이 너무 익숙해서 더 서늘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쌓아올린 자리와 서열을 지키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박영란은 스스로가 작은 말 하나에도 흔들리는 게 싫어졌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마주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너 이지환 근처에도 두지 말랬지. 소문은 한 번 나면 돌아오지 않아. 내가 어떤 꼴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 아직 몰라. 고성이는 늘 내가 겪은 계급과 차별을 꺼내며 박영란을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박영란은 예전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올라온 길을 내가 망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눈빛에서 슬픔보다 분노, 불안보다 통제 욕구가 더 크게 보였고 그게 박영란을 오히려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그런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사 난 거 나도 싫어요. 그런데 이지환 실장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는 웃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넌 이지환 편이네. 박영란은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를 편 가르기로만 보는 엄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박영란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실장님은 그냥 제 경호원이었어요. 지금도 그게 전부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알겠다가 아니라 결정했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 큐에 끝내주자.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박영란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영란은 순간적으로 그 문자를 빼앗아 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엄마가 더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손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대신 박영란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뭘 하려는지 내가 알아야 한다. 이번엔 그냥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날 밤 박영란은 혼자 방에서 기사 댓글들을 훑어보는데요. 이상하게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호원 주제에 값 떨어진다 같은 누가 봐도 사람을 밟아야 속이 풀리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박영란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여론이라기보다 누군가가 방향을 잡아놓은 느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대학원생이자 화가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오래 관찰해왔습니다. 무심한 시선과 의도된 시선은 결이 다릅니다. 오늘의 시선은 너무 뾰족했고 너무 정확히 이지환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고 몇 번을 반복했는데요. 실장님, 기사 때문에 당분간 제 주변에서 여기까지 쓰다가 박영란은 멈췄습니다. 이지환은 이미 상처받았을 텐데 본인이 또 밀어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박영란가 움직이지 않으면 엄마는 더 큰 일을 벌일 게 분명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받았는데요. 박영란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영란 씨, 괜찮으세요? 이지환은 먼저 박영란 상태를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순간 울컥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실장님, 기사 봤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지환은 바로 끊었습니다. 영란 씨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든 누가 키웠든 그쪽 문제지 영란 씨 문제가 아니에요. 박영란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지환이 이렇게 침착하다는 건 누군가의 공격이 더 거칠게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당분간 제가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이지환은 잠깐 숨을 고른 다음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영라 씨를 지키는 길이라면 저는 따를게요. 그런데 하나만 말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박영란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지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장례식장 사진이 그렇게 딱 찍히기 쉽지 않거든요. 동선도 알고 있었고 타이밍도 알고 있었고요. 그 말이 박영란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기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순간 고성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그랬다는 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고성희라면 가능했습니다. 고성희는 늘 기회는 슬픔 속에 있다는 식으로 말해왔으니까요. 박영란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엄마가 혹시 이 기사를 영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영라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걸까요? 둘 중 어느 쪽이든 박영란은 이제 엄마의 손에 자기 인생이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박영란을 아무렇지 않게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바람 좀 쐬자라고 했는데요. 목적지는 바람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고성희는 진화그룹 쪽 사람들과 연결된 자리로 박영란을 데려가려는 눈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성희가 진화그룹 놓치면 끝이라고 말했을 때 박영란은 그 말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고성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한 번 신분이 무너진 뒤 다시 올라오기 위해 박진석과 결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열과 격차에 과민해졌고 그 과민함이 이제는 딸 박영라에게까지 옮아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영라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사 한 장쯤은 금방 덮어. 중요한 건 너의 다음 한 수야. 내가 누구 옆에 서느냐. 그게 너를 살려.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구나. 엄마는 내가 누구 옆에 서야 값이 올라가는지만 보는구나. 그 순간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자리, 난 망치더라도 내 방식으로 끊어야겠다. 박영란은 고성희가 준비한 만남 자리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이나 소개 같은 건 지금 생각이 없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는 걸 박영란은 똑똑히 봤습니다. 고성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정말로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들 앞에서는 박영라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 영라가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요라고 넘겼는데요. 그 한마디가 박영라를 완전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조차 엄마에게는 설명 소재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성희는 방문을 닫고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너 나 망신 주는 거 재미있었니? 박영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면서 사과했을 텐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망신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고성희는 아주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폭풍 전이었는데요. 고성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선택? 너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게 공짜로 생긴 거라 생각해? 고성희는 과거의 가난, 차별, 굴욕을 꺼내들며 박영란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박영란은 그 말들이 엄마 인생에서는 진짜였다는 걸 알았기에 더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겪은 걸 부정하면 내가 나쁜 딸이 되는 걸까? 이런 내면 갈등이 박영란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했는데요.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상처가 내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없잖아. 박영란은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그 기사 엄마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고성희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분노로 덮었습니다. 미쳤니? 내가 왜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망쳐? 그런데 고성희의 분노 속에서 박영란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망친다가 아니라 통제라는 단어가 고성의 머릿속에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고성희는 박영란 앞에서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통화를 눌렀습니다. 지금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건 아직 아니야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단순히 기사 수습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이지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기사 유포 경로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는데요. 장례식장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성희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박영란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요? 고성희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집안 사람
혹은 집안과 거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그랬다면 박영란은 엄마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를 이해해야 할까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순간 또다시 엄마에게 묶일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반복 댓글들, 같은 시간대에 활동한 계정들, 그리고 장례식장 근처에서 찍혔을 법한 각도의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저장해 두었습니다. 박영란은 대학원에서 배운 관찰과 기록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쓰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권력을 쥐고 싶어 했고 권력은 결국 정보와 증거에서 나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박영란은 아주 작은 반전을 마주합니다. 기사를 처음 올린 기자가 과거에 고성희가 움직여왔던 특정 라인과 자주 붙어다닌 기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계속 겹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박영란은 그날 밤 고성의 방 앞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따져 묻고 싶었는데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따져 묻는 순간 엄마는 또 한 번 내 입을 막으려고 더 큰 칼을 꺼내겠지. 박영란은 그래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박영란은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박영란은 손가락이 얼어붙는 기분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익명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박영란은 자신이 금기를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의 세상에서는 딸이 기자를 만나는 건 배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영란 뒤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 휴대폰 화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는 아주 낮게, 아주 차갑게 말했는데요. 영란야, 내가 그쪽 편에 서면 나도 더 이상 엄마로만은 못 있어. 박영란은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사랑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이 바짝 말라서 겨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저한테? 고성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가 널 잃으면 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져. 박영란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껴서 더 괴로웠습니다. 엄마의 공포가 진짜라서 박영란은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영란은 알았습니다. 엄마는 박영란을 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서열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박영란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기둥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고성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려는 걸 억지로 눌러담는 눈빛이었는데요. 고성희는 돌아서면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선택해. 기자를 만나든 이지환을 지키든 대신 그 선택의 대가가 뭔지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그리고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큐에 끝내준다고 했지? 이제 시작이야. 박영란은 그 말이 이지환을 끝내겠다인지 박영란 인생을 끝내겠다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박영란은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박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자에게 온 답장이 떠 있었는데요. 내일 밤 9시, 장소는 내가 정합니다. 박영란은 화면을 보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만남이 진실로 가는 문이 될지, 더 큰 함정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도 박영란은 선택했습니다. 엄마의 세계 밖으로 단 한 발이라도 나가보겠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박영란은 또 하나의 불길한 여지를 느꼈습니다. 고성희가 오늘 통화에서 말한 그건 아직 아니야 라는 말이요. 아직이라면 결국 고지라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도 모르게 이지환 이름을 떠올렸고 동시에 고성희가 언제든 박진석과 박성재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현실이 스쳤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밤 9시 그 자리에서 박영란가 듣게 될 한 문장이 고성희와 박영란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박영란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